네, 윤석열 전 대통령 측이 내일 비공개 출석 요구가 수용되지 않더라도 내란 특검팀의 출석 요구에 응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내일 오전 10시에 윤 전 대통령은 고검청사로 출석할 예정인데요. 쟁점은 무엇일지 박주희 변호사와 함께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어서 오십시오. 네, 저희가 앞서 전해드린 대로 일단 윤 전 대통령이 특검 조사를 받게 됐습니다. 하지만 이 방식을 놓고는 계속 신경전을 보이는 모습인데 특검 측에서는 비공개 안 된다 얘기했고 윤 전 대통령 측에서는 일단 갈 거고, 근데 내일 거기서 또 충돌이 있을까 싶은 생각도 들기도 한데 어떻게 예상해야 될까요? 네, 맞습니다. 특검 측에서 지하 주차장으로 출석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명백하게 거부를 했잖아요. 그리고 이렇게 계속 출석 요구를 한다라고 하면 비공개 출석 요구를 한다라고 하면 형사소송법상 절차를 강구하겠다라는 건데 사실은 그 부분은 영장을 청구하겠다라는 의미니까 그렇군요. 사실 윤 전 대통령 입장에서 더 이상 거부할 명분이 없습니다. 그런데 그렇기 때문에 출석을 하겠다는 의사로 이제 전향을 한 건데 다만 말씀하신 것처럼 실제로 고검 청사에 가서 실제로 조사까지 이루어지는 데는 좀 시간이 소요될 것으로 보입니다. 왜냐하면 윤 전 대통령 측에서는 이제 마지막까지도 한번 조율을 해보겠다는 의사로 보이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변호인 1인이 먼저 특검 사무실에 올라가서 마지막까지 한 번 더 협상을 해보고 할 텐데 그렇게 되면 윤 전 대통령 같은 경우는 고검 청사에 이 출석을 할 때 아마 차량으로 이동을 할 텐데요. 그러면 그 차량이 지하 주차장으로 들어가는 것 자체를 허가를 받을 때까지 사실상 이 차량 안에서 대치되는 상황이 좀 벌어질 것 같고요. 그렇죠. 그 과정에서 취재진들이 또 차량 안에 있는 윤 전 대통령을 촬영을 하고 이런 시간이 좀 소요가 돼서 실제로 이 조사를 받는 데까지는 좀 시일이 좀 소요될 것으로 보입니다. 그렇군요. 만약에 내일 비공개 출석이 받아들여지지 않는다면 좀 묵비권을 행사할 가능성이 높은지 아니면 묵비권을 행사하지 않더라도 의미 없는 답변으로 조사 시간을 보내는 방안 등의 선택지도 있는지 이 부분이 궁금하거든요. 일단 공수처 때는 이제 묵비권을 행사를 예. 했는데 태도에 있어서는 조금 변화될 것으로 보입니다. 왜냐하면 공수처 때는 윤 전 대통령이 이제 묵비권을 행사했던 이유가 예. 이 내란죄에 대해서 공수처는 수사권이 없다 이런 입장이었잖아요. 네. 그렇기 때문에 좀 수사에 협조적이지 않은 태도로 보였는데 이제는 그럴 명분도 없어졌습니다. 법률에 따라서 특검이 내란죄 수사를 할 수 있는 권한을 갖고 있기 때문에 이 수사권을 가지고 이제 협조하지 않을 명분은 없고요. 근데 다만 이제 묵비권을 행사를 하는 것 자체가 윤 전 대통령 입장에서도 좋지는 않을 수는 있어요. 왜냐하면 그 묵비권 자체를 했다라는 이유로 판사가 유죄를 인정하는 건 아니지만 긍정적으로 보지는 않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묵비권 행사는 하진 않는데 말씀하신 것처럼 내가 묵비권을 행사는 하진 않지만 이 속된 말로 영양가 없는 대답을 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는 수사기관이 특검에서 요구하는 질의에 대해서 이 회피를 한다라든지 아니면 사실상 이 쟁점과는 관련이 없는 이야기를 한다라든지 그래서 조사는 응하는 것으로 이제 기록은 남기되 사실상 수사의 성과는 달성되지 못하게 할 가능성도 매우 높아 보입니다. 예, 조사가 진행이 된다면 이 얼마나 시간이 걸릴까도 궁금해지는 부분인데 일단은 쟁점이 많기 때문에 소환 조사가 한 번으로 끝나지 않을 가능성이 크다는 분석이 있는 상황에서 그렇다면 특검이 일단 조사 당일 상황 본 다음에 야간 조사 여부도 결정하겠다고 했거든요. 뭐 여러 차례 진행이 된다고 한다면 야간 조사를 할까 안 할까 이 부분은 어떻게 좀 봐야겠습니까? 오히려 야간 조사를 윤 전 대통령 측에서 요구할 가능성이 더 높아 보입니다. 왜냐하면 지금 윤 전 대통령이 지금 비공개 출석을 요구한다라는 거는 자신이 이제 조사를 받으러 가는 장면을 외부에다 노출되거나 촬영되는 게 사실 싫다라는 거잖아요. 그런데 말씀하신 것처럼 지금 윤 전 대통령에게 적용된 혐의는 워낙 많아서 하루 이틀 한 번의 조사로 끝나지는 않을 거예요. 여러 차례 조사가 이루어져야 되는데 그러면 윤 전 대통령 입장에서는 여러 번 조사를 위해서 출석하는 장면을 노출되는 것보다 차라리 야간 조사까지 해서 그래서 뭐 한두 차례 끝내는 방식이 훨씬 더 본인에게 유리하다. 그런 선택을 할 가능성도 있어 보입니다. 네. 특검이 이제 윤 전 대통령 조사를 하루 앞두고 질문지를 보강하고 있는데 그 체포영장에 적시했던 부분 외에도 계엄 선포 당일 국무회의 관련 내용도 물어볼지 관심이거든요. 조사가 어느 정도 규모로까지 커질 수 있다고 보시나요? 일단 특검 입장에서는 조사를 시작을 할 때요. 이 증거가 확보된 것부터 아마 시작을 할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뭐 가장 먼저 조사가 될 거는 뭐 체포 방해 지시 혐의가 있었는지, 뭐 비화폰 서버를 삭제를 지시했는지 이 부분이 먼저 이루어질 것으로 보여요. 왜냐하면 이 부분에 대해서는 대통령 경호처 직원에 대한 진술이라든지 아니면 비화폰 서버 기록 같은 걸 이미 제출을 받았기 때문에 이 수사기관 입장에서도 어느 정도 진술이라
정황들이라든지 증거를 수집을 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기존에 받았던 참고인들의 진술과 윤 전 대통령의 진술 사이에 어떤 부분이 차이가 있는지 이 부분을 볼 것 같고요. 두 번째 말씀하신 것처럼 이 내란 당일날, 이 계엄 선포 당일날 이 국무회의 관련해서도 사실 국무위원들에 대한 조사가 다 이루어졌거든요. 그리고 이 국무회의실 앞에 있는 CCTV도 다 확보가 되어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이 부분까지도 볼 수는 있는데 다만 시간적으로 과연 한 날에 이 조사까지 이루어질지는 사실은 좀 맹점입니다. 그러니까요. 공수처가 사건 그 특검한테 이첩할 때 조희대 대법원장, 또 김주현 전 민정수석, 지규현 판사에다가 또 심우정 검찰총장 고발 사건도 넘긴 상황인데 일단은 특검 수사의 외연이 좀 넓어진다는 상황으로 볼 수밖에 없겠고 일정 관리도 부담이 될 수도 있을 텐데 이렇게 다른 이런 것들도 넘긴 이 수사 대상으로 본 건 어떤 이유라고 해야겠습니까? 일단 뭐 내란 특검이 수사를 할 수 있는 범위는 굉장히 넓습니다. 이 특검 자체가 내란과 관련되어 있다라고 하는 사안이면 이 특검 자체에서 이제 수사를 할 수 있도록 법이 되어 있기 때문인데요. 예. 그런데 이제 특검이 이렇게 이첩을 받았어도 이 사건을 실제로 특검에서 수사를 할지 안 할지는 특검이 결정을 할 수가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 뭐 공수처가 지금 이 이첩했던 뭐 조희대 대법원장 사건 같은 경우는 특검이 수사를 하는 것보다 기존에 있던 수사기관이 계속 수사를 하는 게 더 옳다라고 판단을 하면 그 부분에 대해서는 오히려 수사기관에 공수처에 남겨둘 가능성도 있고요. 예. 그리고 근데 다만 뭐 지기현 판사라든지 심우정 검찰총장에 대한 고발 사건 같은 경우는 특검이 들여다볼 가능성도 굉장히 높은데요. 이 부분은 사실상 윤 전 대통령의 내란과 관련된 혐의잖아요. 이 내란과 관련된 구속 이 절차 과정에서 벌어진 일들에 대한 고발이기 때문에 이 부분까지는 특검이 들여다볼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그렇군요. 이런 가운데 서울 아산병원에 입원 중이던 김건희 여사가 오늘 퇴원 절차를 밟고 자택에서 치료를 이어가기로 했습니다. 김건희 여사도 정당한 특검 소환엔 응하겠다는 입장인데 앞에 정당한이란 단어가 의미하는 건 뭘까요? 사실 이 부분 같은 경우 좀 해석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지금 김건희 여사 같은 경우는 퇴원은 했지만 아직 회복되지 않았다라는 입장이잖아요. 네. 그렇기 때문에 그 정당한이라는 이름이 사실은 이런 피해자 인권에 대한 이런 절차가 지켜지면 응하겠다 이렇게 좀 해석이 되어 보입니다. 그래서 자신이 지금 아직까지 이런 조사에 응할 정도의 체력이 회복되지 않았는데 그런 상황에서 이런 부분에 요구를 한다라고 하면 이런 뭐 인권보호 수사 규칙에 어긋난다 이런 주장을 하면서 소환 일정을 좀 조율할 가능성도 있어 보이거든요. 예. 근데 다만 뭐 불응하겠다 이렇게 전면적으로 말을 하는 것 자체는 이 수사에 불응하는 것처럼 보이기 때문에 정당한 소환이라고 하면 응하겠다. 그러니까 응한다라는 것 자체를 원칙으로 내세우고 다만 자신의 건강상 사유, 뭐 인권적인 보호 차원 이런 예. 부분에 대해서는 조율을 하겠다 이렇게 해석을 하면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앞으로의 진행 상황 지켜보도록 하겠고요. 자, 또 국가 안보를 위협할 수 있는 또 다른 사건이 터졌습니다. 중국인 유학생들의 어떤 도를 넘은 행위가 논란을 부르고 있는 상황인데 해군 기지와 미 해군 항공모함 등을 드론으로 촬영한 중국인 유학생 2명 결국 구속이 됐네요. 네, 맞습니다. 이들은 2023년 6월부터 지난해 3월까지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나라 해군 기지와 그리고 군사 훈련을 위해서 우리나라에 입항했던 미국 항공모함을 이제 촬영을 했는데요. 그런데 우리나라 법에요. 군사의 이런 시설이라든지 국가 주요 시설을 이게 허가 없이 촬영을 했을 때는 군사기지법 위반에 해당이 되고요. 또 이런 군사기지법 행위는 달리 보면은 우리나라의 군사상 이익을 해하는 행위로 볼 수가 있는데요. 네, 네. 이런 행위에 대해서는 형법상 이적죄가 해당이 됩니다. 이적죄군요. 네, 그러니까 그런 다른 적을 오히려 이익을 하게 하거나 아니면 우리나라의 군사상 이익을 해하게 했을 때 처벌하는 행위인데 이들의 행위가 이 군사기지법 위반과 그리고 이적죄에 해당이 된다라는 이유로 지금 구속을 한 겁니다. 그렇군요. 그 일반 이적죄가 외국인에게 적용된 거는 처음인가요? 네, 맞습니다. 우리나라 왜 외국인에게 우리나라의 군사상 이익을 해왔다고 이 부분을 처벌을 하는가? 이 부분을 좀 궁금해하실 분들이 있는데요. 우리나라 형법은 속인주의와 속지주의를 모두 채택을 하고 있습니다. 네. 속인주의라고 하는 거는 우리나라 국민이 외국을 나가서 범행을 하더라도 우리나라 형법으로 처벌할 수 있다는 거고요. 속지주의는 외국인이라고 하더라도 우리나라 안에서 범죄를 저지르면 우리나라 형법으로 처벌을 할 수 있다는 건데 네. 중국인이라 하더라도 이게 우리나라의 군사시설을 함부로 촬영을 해서 이 부분을 우리나라의 군사상 이익을 해했기 때문에 예. 이 부분에 대해서도 이적죄를 적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철저한 조사가 이루어져야겠고요. 자, 다음 주제. 도심 한복판에서도 충격적인 범죄가 발생을 했는데 강남의 한 남성 전용 수면방이 알고 봤더니만 이제
마약 유통과 투약이 이루어진 아지트로 사용이 됐다는 건데 어떤 일이 벌어진 겁니까? 네, 일단 이 수면방 자체도 이 무허가의 불법업소입니다. 이 변종업소라고 하는데요. 그런데 이 수면방에서 이 마약이 대규모로 유통이 되고 또 집단 투약과 집단 성관계가 이루어졌던 것으로 밝혀졌고요. 그래서 압수수색을 통해서 유통체 그리고 투약자 그리고 장소 제공자를 검거를 했고요. 이 과정에서 이 마약들을 압수를 했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 사건 현장 박주희 변호사와 함께했습니다.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